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우려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7월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예상을 소폭 밑돌았고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 CPI는 3.1%로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는데요. 자, 숫자 3이 다시 등장했지만 시장은 일단 물가는 접어두고 고용시장 악화 쪽에 비중을 두면서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월가에선 0.5%포인트 B컷 금리 인하 가능성도 등장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유예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11월 10일 0시 1분으로 재설정됐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확인하면서 일단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벌었다고 대화가 잘 풀릴 것이란 보장은 없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서 교착 상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중국 측이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막혀있던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중국 수출길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달린 것이 확인됐는데요. 중국 시장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수출세 또는 통행세 개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를 요구했다가 협상을 통해 15%로 내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기업에도 청구서를 붙이는 말 그대로 공짜 점심은 없는 트럼프식 정책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총 2위 이더리움이 4,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은 장중 4,700달러도 뚫고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가인 4,891달러에 다가섰는데요. 일주일 만에 20% 넘게 올랐고 4월 저점과 비교하면 무려 200%나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각됐고 스테이블 코인 열기와 맞물려서 기관과 기업들이 대거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호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금값은 이번 주 크게 흔들렸죠. 지난주 미국 세관 당국이 1kg 금괴와 100온스, 그러니까 약 3.1kg의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알려지면서 발단이 됐는데요.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3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에도 혼선이 빚어지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에 금 가격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서 3,4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연장했지만 양국 자존심 대결에 애꿎은 기업들이 울상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요. 중국 히토류 카드에 맞서 미국은 AI 반도체를 무기로 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엔비디아가 껴 있습니다. 저사양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가 풀렸지만 중국은 보안 위험이 있다고 트집을 잡고 있고 미국은 돈을 내라고 조건을 내걸면서 양쪽에서 다 얻어맞는 형국인데요. 엔비디아의 고민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중국 수출 재개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령 저사양 AI 칩 H20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린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앞선 지난 4월 무역 전쟁 속에 H20의 수출을 막아섰다가 지난달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중 간 2차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에 중국은 히토류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수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통행세를 붙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수출 허가를 받는 대신에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지난달 중순쯤 밝혔지만 이후 3주 가까이 관련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백악관을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이 같은 조건이 붙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에는 20%를 요구했었는데 젠슨항 CEO와의 협상을 통해서 15%로 낮아졌다고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데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네,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듯이 수출 대가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 기업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데다가 법적 논란 가능성에 자발적 협정 형태로 추진 중인데요. 일단 실리를 추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출 통제에도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하거나 우회 수입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합법적인 판매길을 열어주고 수익을 챙기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연말까지 두 기업이 중국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최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내 일자리와 수익 창출 차원에서 관세를 빌미로 대미 투자 등을 기업에 유도하는 트럼프 정부의 협상 패턴과 일치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게 중국 견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중국 수출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수출 가격을 올리거나 중국 수입 업체의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비용 부담 증가를 통해서 수출 제한 효과를 가져와서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늦추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수출 통제 완화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다른 반도체 기업까지 이 같은 매출액 징수 방침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더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중국이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뭐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늘면 늘수록 미국이 가져가는 파이가 커지니까 아예 엔비디아 제품 깎아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엔비디아 칩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 보안 당국은 H10 칩에 대한 보안 취약점 의혹을 제기하면서 엔비디아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칩에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관영 CCTV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칩이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을 선택권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을 향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자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기업들의 H20 칩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통지문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15% 판매 수익을 떼가는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전통적 관계에 균형을 깨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미중은 뭐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타협점을 찾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휴전 종료 직전이었죠. 현지 시간 11일에 90일간 추가 관세 휴전 연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미중이 서로 115%포인트씩 상호 관세를 낮추는 조치는 11월 10일 0시 1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대미 히토류 자석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고 또 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했습니다. 네. 뭐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회의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 통제 카드가 뭐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레버리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AI 칩 관련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수출 금지도 풀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도 성능을 30에서 50% 낮춘다면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과 러시아산 대신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란 강력한 패를 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에 대응해서 반도체를 협상 카드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C는 미중이 최종 합의를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오는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 속에 팽팽한 협상 줄다리기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관들의 폭풍 매수 또 ETF 훈풍 속에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 표현밖에 지금 쓸 표현이 다시 생각나지는 않는데 역대 최고가 기록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고 과연 얼마나 더 오를지 임선우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올랐나요? 네,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들어 4,0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더니 최근 한 달 새 50% 넘게 치솟으면서 현재 4,700달러대까지 뚫고 올라왔습니다. 시총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자산 중 2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지난 4월 저점과 비교했을 때 200% 넘게 급등해 4년 전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4,800달러 고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물 상장지수 펀드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고 특히 기업들이 대규모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게 호재입니다. 올 들어 미국에 상장된 9개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82억 달러 넘게 유입됐는데 지난 11일 하루에만 10억 달러가 넘게 들어오기도 하면서 13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 중이고요. 또 코인을 대량 보유하는 디지털 자산 재무들이 1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이더리움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상장사들 사이에선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겨냥한 지니어스 법이 상원을 통과한 지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보유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6월 10일 기준 미국 상장사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4만 8천여 개에 그쳤지만 불과 한 달여 뒤인 7월 25일에는 무려 86만 2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보다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상장사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란 분석까지도 나오는데 스탠다드 차타드는 상장사들이 6월부터 이더리움 유통량의 1.6%를 매수했고 순자산 가치 프리미엄이 이를 약간 웃돌고 있다며 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상장사가 더 좋은 투자처다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이더리움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자금 재배치 흐름과도 맞물려 있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인데 전체 유통량의 98%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더와 서클 등 글로벌 톱2 발행사들도 이더리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핵심 인프라인 이더리움이 지니어스법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전략 매수하는 기업들이 생겨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늘고 블록체인에서 현실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와 더불어서 복잡한 계약과 서비스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 등이 확산하면서 이 중 상당수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실물 자산 토큰화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156종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 있고 총 발행량도 1,400억 달러를 넘기면서 2위 블록체인 플랫폼인 트론의 2배 가까이 몸집을 키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게 이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등 다른 코인들과 달리 스테이킹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쉽게 풀어 말하면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처럼 보유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토큰을 예치하면 약 3, 4% 이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 증권 당국이 방금 말씀하신 리퀴드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게 대형 호재인데요. 기존 스테이킹은 예치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인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리퀴드 스테이킹은 예치한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이더리움 체인의 일일 거래 처리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 등 유명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대거 환매했다는 소식도 가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 것도 호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 계좌의 가상자산이 담길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인데요. 우리 돈 1경 원에 달하는 은퇴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겁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변동성이 큰 대체자산 투자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시장은 일단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의 기대감도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서학개미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 10개 중 5개가 가상자산 관련 종목인데요.
총 2조 4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관련 종목이 눈에 띄는데 순매수 4위인 비트마인 이머전은 과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지만 현재 이더리움 매수로 전략을 바꿔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상장사로 꼽히고요. 순매수 9위인 샤프링크는 앞서 짚어본 이더리움 트레저리 흐름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 과거 비트코인 비축 전략에 투심이 쏠렸지만 이제는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기업들로 관심이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또 갈 거냐인데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는 현재 이더리움이 마치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며 월가의 채택 속도가 빨라지고 블록체인 인프라 핵심 역할도 공고해 100배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시총을 추월할 수 있다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법적 규제를 충족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고 전통 금융권에서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봤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USDC나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베이스, 로빈후드의 레이어2 등이 모두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최소 $7,000에서 최고 $15,000에 도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000도 가능하다 내다봤는데 현재 이더리움 시장은 버블 위험이 낮다며 투자자들은 복잡한 가치평가 모델보다 이더리움의 주당 가치와 유통 속도, 희소성에 주목하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더리움을 월가의 블록체인이라고까지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시총 2위 가상자산이 아닌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와 토큰화, 스마트 계약 생태계 핵심 인프라로 보는 시선이 커지면서 전통금융 인프라와 유사한 시스템에서의 중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항상 신중하게 해야겠죠.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수출 허가에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소식, 앞서 김성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수출길이 다시 열린 엔비디아 H20이 저사양임을 강조했죠.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인데요. 그러면서도 고성능인 블랙웰도 성능을 30에서 50% 낮춘다면 수출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Blackwell is super duper advanced. I wouldn't make a deal with that, although it's possible I'd make a deal, a somewhat enhanced in a negative way Blackwell. In other words, take 30% to 50% off of it. But that's the latest and the greatest in the world. Nobody has it. They won't have it for 5 years. But the H20 is obsolete.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죠. 빅컷, 즉 0.5%포인트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9월 빅컷을 시작으로 금리를 지금보다 최대 1.7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기업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probably be 150, 175 basis points lower. So, I think the committee needs to step back. We had a series or a list of current Fed members. We're going to have some private sector, very well respected, like who? Very well respected people.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전에 비해 매우 복잡해졌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the economic impact ultimately is very large, but I think what you're seeing is a symptom. A lot of us who have been following this stuff have been saying, we used to have pretty simple trade policy. Most countries had most favored nation status, so you had the same tariff for every country pretty much. The customs had a pretty simple job. Now we have different tariffs for everybody, and we don't have the people. We don't have the bureaucracy. And, the federal bureaucracy has been kind of stressed by Elon Musk and all that. So suddenly you're giving them all of these complicated decisions to make, responsibilities, and
they're going to make mistakes. They're going to screw up. And it looks like this was just confused messaging. 한편 연준 내부에서는 이 관세 여파와 금리 경로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세 영향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라며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y predisposition is to try not to do that. Try not to bounce around and have people start to say, well, do they really know what they're doing? Like, are they missing some data so they should know one way or the other? And try to wait till we have a little more clarity on where things are going. Now, I feel like we have the luxury to do that today because the labor market has been pretty much at full employment.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엔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이번 달 주택시장지수가 나옵니다. 앞서 5월과 6월 계속 하락하다가 7월에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장 심리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죠. 이 밖에 유로존에서는 6월 무역수지가 나옵니다. 자, 바로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주택 지표가 또 나오는데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입니다. 앞서 주택 시장 흐름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선을 끄는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소매업체 가운데 홈디포의 지난 분기 성적이 나오는데 관세 여파가 주목됩니다. 앞서 1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이익은 다소 부진한 엇갈린 흐름을 보였죠. 당시 관세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면서 가이던스를 유지한 점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보시죠.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열린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유지됐지만 32년 만에 2명의 위원이 소수 의견을 내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최근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연준 내부 분위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번 달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합니다. 현재 1년물 LPR은 3%, 5년물은 3.5%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확정치가 나오는데요. 앞서 나온 예비치는 전년 대비 2% 상승으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자, 실적.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이어서 목요일 일정입니다. 다음 주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연준이 와이오밍주에서 잭슨홀이죠. 올해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시작하는데요. 주제는 전환기의 노동시장입니다. 자, 이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고용지표를 둘러싼 논란과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또 이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이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조연설에서 과연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내놓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지표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번 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가 내놓는 지난달 경기 선행 지수 등이 주목되고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관심입니다. 최근 오르고 있는 추세죠. 자, 큰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2분기 성적이 나옵니다. 1분기엔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표와 1,500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에 나서면서 우려를 키웠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일본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자,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